흑치상지 백제의 칼, 당나라의 방패. 배신인가 생존인가? 한 장수의 비극적 선택. 제1막. 검은 이빨의 나라에서 태어난 사나이. 서기 630년 무렵 백제의 서쪽 끝, 지금의 충청남도와 전라도에 걸쳐있던 땅 어딘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흑치상지. 이름이 조금 낯설지요? 흑치란 검은 이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귀에는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것은 그의 집안이 대대로 다스려온 지역의 이름이었습니다. 백제에는 지역의 이름을 성씨처럼 쓰는 귀족 집안들이 있었는데 흑치씨 가문이 바로 그런 명문 귀족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백제 서남부의 드넓은 땅을 다스리던 달솔,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에 해당하는 고위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니 그는 처음부터 남다른 운명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지요. 어린 시절의 흑치상지에 대해 역사는 많은 것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귀족 가문의 자제답게 그는 어릴 때부터 말 타는 법과 활 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백제의 귀족 자제라면 당연히 받아야 했던 교육, 한문 공부, 병법 학습, 무예 수련을 두루 받았을 것입니다. 백제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4세기의 한반도 중부에서 일어나 한때는 경기도에서 전라도까지, 그리고 바다를 건너 일본 열도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해양강국. 불교와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해주며 동아시아 문명의 교량 역할을 했던 나라. 수도 삽이 지금의 충남 부여를 중심으로 찬란한 금속 공예와 건축 문화를 꽃피웠던 나라. 그러나 흑치상지가 태어날 무렵 백제는 이미 기울어져가는 해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신라가, 북쪽에는 고구려가 버티고 있었고 멀리 대륙에서는 당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며 서서히 동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백제의 왕실은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내부가 흔들렸고 오랜 전쟁으로 백성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흑치상지는 이런 나라에서 자랐습니다. 위기의 시대, 혼란의 시대. 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용맹하여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의 역사서 구당서와 신당서에는 흑치상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맹하고 지략이 있으며 체구가 크고 힘이 장사였다. 키가 7척약 210cm에 달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에 달하는 거구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단순한 힘자랑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전략과 전술을 함께 갖춘 드문 인재였습니다. 젊은 흑치상지가 백제 조정에 출사하여 벼슬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는 아마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바치겠다는 충정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은 그가 살아야 할 시대가 얼마나 잔인하고 가혹한 시대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퀴는 한 나라를 통째로 짓밟을 만큼 거대했고 그 한가운데 서 있던 한 장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2막. 백제의 황혼 나당연합군이 몰려온다. 서기 660년. 흑치상지의 나이 30살 무렵이었습니다. 그해 봄부터 반도 전체에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가 손을 잡고 백제를 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긴 역사적 필연의 결과였습니다. 신라의 여왕 선덕여왕 시절부터 신라는 당나라와의 동맹을 끊임없이 추구해왔습니다. 신라의 눈에 백제와 고구려는 언제나 자신들을 양쪽에서 조이는 강적이었고 그 포위망을 뚫을 방법은 오직 하나, 대륙의 대국 당나라를 끌어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신라의 외교관들은 당나라 황제의 조정을 수십 년간 드나들며 끊임없이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나라의 고종 황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660년 3월 당나라 황제는 소정방을 신구도 행군 대총관으로 임명하고 수군 13만 명을 내어줍니다. 바다를 건너 백제를 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신라에서는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직접 나서서 5만 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출전을 준비했습니다. 합계 18만 명의 연합군. 백제의 인구가 당시 약 76만 명 정도였다고 하니 그야말로 나라 전체를 상대로 한 총력전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수도 사비에 전해졌을 때 백제 조정은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당시 백제의 왕은 의자왕이었습니다.
즉위 초에는 해동증자, 즉 바다 동쪽의 공자 제자라 불릴 만큼 효성이 깊고 어진 임금이었습니다. 제위 초반에는 신라를 여러 차례 격파하며 40여 개의 성을 빼앗는 대전과를 올리기도 했지요. 그러나 제위 후반으로 갈수록 의자왕은 변해갔습니다. 충신들의 간언을 듣지 않고 주색에 빠졌으며 신하들 사이의 권력 다툼을 방치했습니다. 나중에 역사서들은 의자왕이 궁녀 3,000명을 거느리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기록하는데 이 숫자는 과장이 섞인 것일 수 있지만 왕실의 기강이 무너져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듯합니다. 충신 성충은 나당연합군의 침공이 예상된다며 미리 대비하자고 간언했다가 감옥에 갇혔고 흥수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가 귀양을 갔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바른 말을 하는 신하들을 내치는 나라. 그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660년 6월 마침내 13만 당나라 수군이 서해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소정방이 이끄는 당나라 함대는 물밀듯이 백마강 하구로 밀어닥쳤습니다. 지금의 충남 서천 앞바다 기벌포에서 백제 수군과 맞닥뜨렸지만 중과부정. 백제 수군은 무너지고 당나라군은 강을 거슬러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신라군은 육지에서 탄현을 넘어 남쪽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협공. 동서남북에서 조여드는 철위망. 백제는 이제 마지막 도박을 벌여야 했습니다. 제3막. 황산벌의 통곡계백과 오천결사대. 660년 7월 9일. 충남 논산 일대의 너른 들판 황산벌. 이곳에서 백제 역사상 가장 비장하고 아름다운 그러나 가장 슬픈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백제 조정은 신라군을 막기 위해 계백 장군을 황산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끈 군사는 고작 5,000명이었습니다. 5,000대 5만. 10배의 차이. 계백 장군은 출전 전날 밤 스스로 자신의 처자식을 죽였다고 역사는 전합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가족들이 적의 노예가 될 것이 뻔하니 차라리 내 손으로 죽여 그 치욕을 면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나중에 덧붙여진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황산벌 전투의 비장함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계백의 오천결사대는 놀랍게도 신라군의 첫 번째 공격을, 두 번째 공격을, 세 번째 공격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신라 장수 김음순의 아들 방굴과 김품일의 아들 관창이 결사적으로 돌진해 오는 신라 소년 장수들의 모습에도 오천결사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용기와 결의는 숫자의 압도적 차이를 영원히 이길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공격이 이어지고 5,000명의 결사대는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마침내 계백 장군 자신도 싸우다 죽었습니다. 황산벌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계백의 전사 소식이 사비성에 전해졌을 때 백제 왕실은 이미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자왕은 태자와 함께 수도를 버리고 북쪽의 웅진성, 지금의 공주로 피신했습니다. 남겨진 사비성에서는 왕의 또 다른 아들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소정방의 당나라군은 백마강을 거슬러 올라와 사비성을 포위했습니다. 저항은 이미 의미를 잃었습니다. 660년 7월 13일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이 웅진성에서 당나라 장수 소정방에게 항복했습니다. 678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 백제가 멸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흑치상진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는 당시 백제 서남부의 임존성, 지금의 충남 예산홍성 지역으로 추정 일대를 관할하는 달솔이었습니다.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의 방어를 맡고 있었던 것이죠. 수도가 함락되고 왕이 항복했다는 소식이 그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역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흑치상진은 이 소식을 듣고 통곡했다. 울었습니다. 장수가 백제의 무관이 붙잡힌 것도 아니고 패배한 것도 아닌 채로 나라의 멸망 앞에 그냥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백성들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3막. 흑치상지의 선택 항복이냐 저항이냐. 나라가 망했습니다. 왕이 항복했습니다. 사비성은 당나라 군기로 뒤덮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 장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당나라와 신라에 항복하는 것. 둘째, 도망쳐서 숨는 것. 셋째, 끝까지 싸우는 것.
백제의 많은 귀족들과 관리들은 첫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당나라는 항복한 사람들을 일단은 우대하는 정책을 썼고 목숨과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산속 깊이 들어가거나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피신한 백제 유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흑치상지는 처음에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당나라군이 그의 지역으로도 군사를 보내와 항복을 요구했을 때 흑치상지는 일단 항복하는 척했습니다. 역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음에 소정방이 이미 백제를 평정하자 흑치상지도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가서 소정방에게 항복했다. 그런데 그 직후에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나라군이 점령지를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무고한 백성들을 약탈하고 살육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군대가 흔히 저지르는 만행이었지만 이를 목격한 흑치상지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는 자신이 항복했던 것을 취소하고 부하 수십 명과 함께 산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임존성으로 들어간 흑치상지는 거기서 다시 깃발을 들었습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백제를 다시 세우겠다는 뜻을 품은 부흥군의 깃발을.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0일 만에 3만 명이 모였다고 역사는 전합니다. 그토록 빠르게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백성들이 당나라 군대의 지배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싫어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흑치상지의 부흥군은 강했습니다. 지리를 잘 알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지휘관이 유능했습니다. 당나라군이 임존성을 공격했지만 번번이 격퇴당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곳에서도 백제 부흥운동의 불꽃들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5막 부흥의 불꽃 복신과 도침 그리고 비극. 흑치상지의 임존성이 서쪽에서 버티고 있던 그 시절 더 거대한 부흥운동이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역은 복신과 도침이었습니다. 복신은 백제의 왕족 출신 장수였고 도침은 승려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임존성 인근의 주류성을 근거지로 삼아 대규모 부흥군을 조직했습니다. 660년 말 복신과 도침은 일본에 있던 백제의 왕자풍을 왕으로 추대하여 데려오는 데 성공합니다. 의자왕의 아들이 다시 백제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부흥운동에 엄청난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이 무렵 당나라군과 신라군은 부흥운동의 거센 저항에 밀려 여러 차례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백제 부흥군이 얼마나 강했는지 심지어 신라군이 지원을 보내지 않으면 당나라군만으로는 어렵다고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흑치상지도 이 부흥운동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임존성에서 서남부를 지키며 적군의 후방을 위협하고 보급로를 끊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란하던 부흥의 불꽃은 내부의 균열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복신과 도침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복신은 도침을 죽였습니다. 이제 복신이 사실상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러자 이번에는 복신과 풍왕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누가 실질적인 권력을 쥐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663년 풍왕이 선제적으로 움직여 복신을 역적으로 몰아 죽였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를 잃은 백제 부흥군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에서 지원군이 왔지만 663년 8월 백강, 지금의 금강하구에서 벌어진 대해전에서 신라-당나라 연합수군에게 완패를 당했습니다. 백강구 전투. 일본 함선 400척, 병력 수만 명이 당나라-신라 연합수군에 맞섰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한 일방적 패배였습니다. 배 400척이 불타고 바다가 붉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이 패배로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축이 무너졌습니다. 풍왕은 고구려로 달아났고 주류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흑치상지의 임존성만은 아직 버티고 있었습니다. 고립된 섬처럼 주변이 모두 함락되어도 임존성만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6막 최후의 항복 배신인가 선택인가. 663년 가을 주류성이 함락되고 백강구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풍왕마저 달아난 후 백제 부흥운동은 사실상 끝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흑치상지는 임존성을 지켰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663년 말이나 664년 초까지 그가 저항을 계속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 흑지상지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지원군은 올 곳이 없었습니다. 성 안의 식량은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성이 함락되면 모든 사람이 죽거나 노예가 됩니다. 이미 그런 일들이 주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흑지상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역사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유인궤가 흑지상지를 회유하자 흑지상지가 마침내 항복했다. 유인궤는 당나라의 명장으로 백강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흑지상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그를 당나라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항복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흑지상지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싸울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의 싸움이 자신의 부하들과 백성들에게 오직 죽음과 고통만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배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백성들을 지키는 선택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흑지상지가 항복한 나라는 신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나라에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조정의 부름을 받아 멀고 먼 중국 대륙으로 떠나게 됩니다. 백제 땅이 아닌 곳에서 백제 사람으로서 낯선 황제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7막 이국의 장수 당나라에서 꼽힌 능력. 흑지상지가 당나라에 항복하고 당나라 조정으로 간 것은 663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가 중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적국의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인궤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인해 당나라 조정에서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당나라는 능력 있는 인재를 민족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등용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중국인뿐 아니라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 돌궐인, 소그드인 등 다양한 민족 출신이 당나라 조정과 군에서 활약했습니다. 이것이 당나라가 국제적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흑지상지는 처음에 좌령군원 외장군이라는 직함을 받았습니다. 낮지 않은 직위였습니다. 당나라 조정에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며 차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지모가 있고 용감하며 병사들을 잘 통솔한다는 평판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흑지상지는 고향을 잃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왕은 항복한 뒤 당나라에 끌려가서 낯선 땅에서 쓸쓸히 죽었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이제 당나라와 신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당나라 조정에서 출세를 거듭하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배신자의 후련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망국의 신하로서의 회한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은 자의 책임감으로 이 이방의 땅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였을까요? 역사는 그의 내면을 기록해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의 행적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적은 놀라웠습니다. 제8막 서쪽 끝 전쟁터에서 토번과의 싸움. 당나라 제국의 서쪽 변경, 지금의 티베트 고원과 중앙아시아 일대. 이곳은 7세기 후반 당나라가 가장 골치를 앓던 전선이었습니다. 티베트 고원에서 강성해진 토번, 티베트 왕국이 끊임없이 당나라 서쪽 변경을 위협했습니다. 토번의 군사들은 고원에 익숙하고 기마전에 뛰어났으며 숫자도 많았습니다. 당나라는 서쪽 변경의 방어가 절박했습니다. 바로 이 전선에 흑지상지가 투입됩니다. 679년 무렵 흑지상지는 토번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놀라운 전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가 두각을 나타낸 대표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양비천 전투. 당나라군은 당시 토번군에게 열세에 있었습니다. 대군이 전진하던 중 토번군의 기습을 받아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흑지상지는 수하 500명을 이끌고 야습을 감행했습니다. 한밤중에 500명으로 적진을 치는 것. 자살행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흑지상지는 달랐습니다.
그는 지형을 꿰뚫어보고 적의 진영 배치를 분석했습니다. 야간에 기습을 받으면 적이 혼란에 빠진다는 것을, 그리고 혼란한 틈을 타 측면을 치면 대군도 와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흑지상지의 500결사대는 수만 명의 토범군 진영에 혼란을 일으켰고 적군은 우왕좌왕하다가 2,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퇴각했습니다. 당나라군은 이 전투를 통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전공으로 흑지상지의 이름은 당나라 조정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후로도 그는 서북 변경에서 계속 활약했습니다. 토범군이 침입할 때마다 흑지상지는 신속하게 움직여 이를 격퇴했습니다. 그의 방어 전략은 탁월했습니다. 단순히 군사를 많이 모아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형을 이용하고 적의 약점을 분석하고 때로는 기습으로 때로는 지구전으로 유연하게 대응했습니다. 683년에는 연현도독부 일대에서 돌궐, 투르크의 침략을 막아내는 전공도 세웠습니다. 돌궐족은 중앙아시아의 강력한 유목민족으로 당나라 북쪽 변경을 수시로 위협했습니다. 흑지상지는 이들과의 싸움에서도 뛰어난 전술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토번 사람들과 돌궐 사람들은 흑지상지라는 이름을 들으면 싸우기를 꺼린다는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당나라 황실의 신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좌무위대 장군까지 올랐습니다. 군대를 지휘하는 최고의 무관 중 하나였습니다. 한반도 서남쪽 구석의 백제 땅에서 태어난 한 사나이가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서 벌어지는 제국의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기이하고 비범한 삶입니까? 그러나 그 삶의 끝에는 아직 가장 잔인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9막 모반의 누명과 죽음 권력의 독배. 686년 흑지상지의 나이 56살 무렵 당나라는 내부적으로 거대한 격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죽고 그 아내였던 칙천무후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칙천무후는 중국 역사상 유일하게 황제 자리에 오른 여성으로 대단히 능력 있는 군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자들에게는 무자비했습니다. 이 시기 당나라 조정은 공포 정치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칙천무후의 권력을 지지하지 않거나 의심을 받거나 경쟁자에게 모함을 받으면 아무리 공이 많은 신하라도 하루아침에 역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흑지상지는 이 위험한 정치적 경류 속에 놓이게 됩니다. 688년 흑지상지는 당시 연왕 이충의 세력과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모반을 꾸몄다는 것이었습니다. 황실의 반기를 든 역적 무리와 함께했다는 혐의. 그것이 사실이었을까요? 훗날 역사가들은 대체로 이것이 누군가의 모함이었다고 판단합니다. 흑지상지가 당나라를 위해 죽을 각오로 싸워온 충신이었음은 그의 30년 가까운 전공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갑자기 모반을 꾸밀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개연성 있는 설명은 이것입니다. 흑지상지는 이방인 출신의 명장이었습니다. 그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그를 시기하거나 두려워하는 당나라 귀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대에 이런 이방인 출신의 실력자는 언제나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마련이었습니다. 칙천무후의 시대에는 실제로 수많은 공신들이 이런 식의 모함을 받아 죽었습니다. 689년 흑지상지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재판은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정치 재판이란 대개의 결론이 미리 정해진 요식행위였습니다. 흑지상지는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살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상의 처형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시의 관행으로 볼 때 감옥에서의 자살이란 대개 그렇게 하도록 강요되거나 아니면 자살이라는 형식으로 처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기 689년 흑지상지는 죽었습니다. 나이 60살 무렵 백제를 지키려다 실패하고 당나라를 위해 30년 가까이 싸우고 서쪽 끝 변경의 전장에서 제국을 위기에서 구해냈던 한 장수가 감옥 속에서 초라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나라 사람들은 이방인 장수의 죽음을 아쉬워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하나의 정치적 사건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만약 아직 살아있던 백제 출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면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보아라,
배신자의 말로가 저렇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억하는 그 흑치상지 장군은 사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고 했을까요? 제10막 역사의 심판 배신자인가 비극의 영웅인가. 흑치상지가 죽고 나서 3년이 지난 692년 당나라 조정은 흑치상지의 누명을 공식적으로 벗겼습니다. 모반의 혐의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너무 늦은 복권. 살아있는 사람에게 내려진 명예라면 값진 것이겠지만 죽은 사람에게 내려진 명예는 아무리 빛나도 그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흑치상지의 무덤은 중국에 있습니다. 1970년대 중국 낙양 인근에서 그의 묘지명이 발굴되었습니다. 돌에 새겨진 그의 행적과 생애가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묘지명의 발견으로 흑치상지에 대한 연구가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중국 학자들과 한국 학자들 모두 그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다시 해야 합니다. 흑치상지는 배신자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는 백제 사람으로서, 백제의 귀족으로서, 백제의 장수로서 태어났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순간에도 그는 저항군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적국에 항복하고 그 적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것이 배신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그가 항복한 것은 더 이상 어떤 저항도 불가능한 상황이 된 다음이었습니다. 모든 부흥군이 무너진 다음에 고립된 성 하나가 홀로 버티는 것은 결국 그 성 안의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뿐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 그는 자신의 부하들과 백성들을 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당나라에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지킨 변경은 단순히 당나라 땅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는 토번과 돌궐의 침략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섬긴 나라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배신을 당한 것은 오히려 흑치상지 자신이었습니다. 역사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순간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도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선 사람들. 싸우다 죽으면 무모하다는 말을 듣고 살아서 항복하면 배신자라는 말을 듣고 그 어떤 선택도 역사 앞에서 온전히 용납받지 못하는 자리. 흑치상지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백제라는 나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그 나라를 살려낼 힘은 지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왕은 이미 항복했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미 죽거나 도망쳤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끝까지 싸워 죽었다면 그것은 분명 장렬한 최후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계백 장군처럼 후세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비장한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서 많은 부하들을 살렸습니다. 살아서 이방의 땅에서 새로운 전쟁터를 지켰습니다. 살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흑치상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우리는 패자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이긴 자가 역사를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긴 자의 기준으로 보면 지는 편에 선 사람은 모두 패배자이고 살아남기 위해 선택을 바꾼 사람은 모두 배신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망국의 시대에 불가능한 선택 앞에서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살아낸 사람. 낯선 땅에서 낯선 황제를 섬기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을 때 그 죽음은 오히려 그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는가를 웅변합니다. 흑치상지. 그는 백제를 배신한 장수이기도 하고 백제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려 했던 마지막 저항자이기도 합니다. 이방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 장수이기도 하고 그 나라에게 버려진 이방인이기도 합니다. 승자의 편에 선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 패자의 운명을 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모순이 한 사람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4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남깁니다. 나라를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아남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충성과 배신의 경계는 어디인지, 역사가 한 사람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흑치상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쉬운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질문들을 가슴에 안고 오래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흑치상지 630년경 백제에서 태어나 660년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고 이후 당나라 장수가 되어 서쪽 변경을 지켰으며 689년 억울한 누명으로 죽었다. 692년 복권, 향년 약 60세. 그의 묘는 중국 낙양 인근에 있다. 1970년대에 발견된 그의 묘지명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쳤으나 하늘이 그를 일찍 데려갔도다.